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친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혹시나 자기가 필요한 해설만 있는 필요한 문항만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문항만 해설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점 P에서 비스듬히 던져 공이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의 점 Q를 통과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이죠. 자, 일단 작용하는 힘을 확인하자면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 방향은 보면 알겠지만 시시각각 변해요. 이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듯이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을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 맞죠? 이 종점까지는 속력이 점점 감소할 거고 그다음 내려오면서부터는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운동 방향 누가 봐도 일정하지 않죠.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이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작다. 자, 만약에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다라고 치면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여기가 이게 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이동 거리는 이게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변이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작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그림은 드론에 연결된 질량 M인 상자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R자임 F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게 되면은 일단 중력이 이 드론을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드론이 올라가려는 부양력을 위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거 두 개의 힘이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0이 될 수 없죠. 중력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상자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는 mg이다. R자임 크기 방금 확인했죠.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R 크기는 mg가 아니라 0이 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리고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디귿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그림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해서 헬륨 입자가 되는 것이다. 자, 통합과학에서 별이 주기일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처럼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생길 건데 여기 에너지 있죠. 얼마만큼 생기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질량 결손만큼 생기게 되겠죠. 이 공식 본 적 있죠? 자, 그럼 이때 질량수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질량수 변하면 안 되고 전체 전하량 또한 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중수소가 있을 때 질량수가 2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삼중수는 질량수가 3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질량수가 4밖에 안 돼요. 전하량은 1, 1, 2로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럼 A 정체는 중성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다. 이것도 맞겠죠. 그리고 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에너지는 질량 결손 차이만큼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M1 더하기 M2 마이너스 M3, M3는 얘 질량이 되겠죠. 이것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감소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요게 두 개가 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은 이제 A, B 위치만 바뀐 문제인데 일단 둘 이동 거리 L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한번 볼까요? 걸린 시간이 각각 여기서는 T1이고 여기서는 T2가 적용할 겁니다. 같은 거리까지 가는 걸린 시간. 그리고 질량이 B가 A 4배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B 질량은 4M이라고 둔다면은 A 질량은 M이라고 둘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B 질량은 4M이고 A 질량은 M입니다. 이때 T1과 T2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두 물체가 지금 등가속도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각각이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에서는 가속도가 질량 같이 움직이죠. 5m분의 받는 힘은 B 무게만큼 받겠죠. 요게 알짜 힘입니다. 4mg. 다음에 나에서는 마찬가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5m이고 받는 힘은 A 무게만큼이겠죠. mg가 되길 겁니다. 그러면 요 가속도 B 얼마나 나오죠? 4대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속도의 B가 4대 1이고 여기서는 가속도의 B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때 어차피 요 V0는 처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걸 0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리 S는 둘 다 L로 똑같죠? 그때 요 가속도랑 시간이 관계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가속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속도랑 시간이 제곱이랑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럼 아까 위에서 우리가 가속도의 B가 4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B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될까요?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1대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1 대 T2는 1대 2가 되기 때문에 2, 1 넣게 되면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자성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성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 자성체의 종류가 있었어요. 이때 첫 번째, 가는 유리막대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막대는 어떠한 자성체일까요? 유리막대는. 그렇죠. 유리막대는 반자성체다. 그럼 반자성체의 정의가 뭐냐? 자기장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걸 우리는 반자성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탠드의 지폐를 가져다 댔어요. 지폐에 보면은 음박 부분이 있잖아요. 음박 부분. 그러면 요거는 음박 부분은 뭐 위조 방지 장치 이런 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놓아둔 건데 금속 가루가 섞여 있어요. 그럼 금속은 무슨 자성체죠? 그렇죠. 강자성체가 되겠죠. 자, 요걸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N극을 가까이 할 때 A가 밀려났습니다. 왜? 자기장이 방향과 반대로 자화되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할 때도 기억, 이거는 밀려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끌어당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밀려나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A가 끌려온다가 아니라 밀려난다가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유리막대는 강자성체 아니죠. 방금 얘기했듯이 반자성체라고 얘기했습니다.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다. 맞죠? 그게 강자성체죠. 맞죠? 그러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는 뭐였죠?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일정 시간 동안은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데 자기화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여기선 D급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림 같이 온도가 T0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등압 팽창 또는 단일 팽창해서 온도가 T1, T2가 되었다. T0, T1, T2를 비교한 것을 물었습니다. 일단 T0에서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볼 건데 이쪽은 등압 팽창이고 이쪽은 단일 팽창이다라는 걸 사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법칙에서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연력학 법칙이겠죠. 자, 그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등압 팽창을 했습니다. 등압 팽창. 자, 등압 팽창을 했다는 얘기는 일단 팽창을 했죠. 일은 한 거겠죠. 그러면 이 팽창 과정에서 팽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운동 속도가 그만큼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기체들이 벽을 치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도 증가했지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0보다 T1이 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경로입니다. 오른쪽은 단열 팽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 팽창은 열이 차단된 채로 팽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가해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증가하고 외부 일을 해줬다 했죠. 근데 열량이 없어요. 0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이제 일을 해줬다는 얘기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온도는 T0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온도가 제일 낮은 것은 T2, T2보다는 T0가 온도가 높고 T1이 온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일단 쭉 읽어볼게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서 일단 관찰자 B가 정지해 있습니다. 플러스 X의 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점 광원과 점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고 A가 관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핵심 포인트는 여기 관측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A가 관측했습니다. 자, 이때 광원과 P 제시된 조건을 보게 되면은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L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는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쌤이 관찰자가 지금 A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나머지 여기 있는 P라든지 광원이라든지 Q랑 그 다음 관찰자 B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왼쪽 편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럼 한 개씩 대입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관측할 때 B 속력은 0.6C보다 크다. A가 봤을 때 B는 아까 왼쪽으로 간다 했죠? 정확하게 0.6C 크기만큼 이동할 겁니다. 상대 속도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L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P, 광원, Q는 전부 다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한 개씩 이동시켜 볼게요. P도 왼쪽 편으로 이만큼 갔고 그 다음에 Q도 왼쪽 편으로 이만큼 갔고 광원 또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이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거리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이 거리는 어때야 될까요? L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B가 관측했을 때는 어느 게 더 클까요? 광원하고 P 사이 거리가 클까요? 광원하고 Q 사이 거리가 클까요? 그렇죠. 광원과 Q 사이 거리가 광원하고 P보다 더 큽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먼저 도달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P에 먼저 도달해야 정상인 거죠.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다. 맞습니다. 그다음 B가 관측할 때 A 시간은 B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당사자는 A가 되겠죠. 시간 팽창은 그러면 느리게 간다라는 게 맞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에서 P로 지행하는 빛의 속력은 A가 관측할 때 B가 관측할 때보다 크다. 아니죠. 빛의 속력은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서 둘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기 위에 놓고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 A, B는 각각 무선 충전기와 휴대전화 내부에 내부에 있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는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읍시다. 자, I가 증가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뭘 확인하는 겁니까? 전류가 흐를 때 I가 증가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I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무선 충전기 원리죠. I가 변하게 되면은 I가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게 될까요?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자기장 변화는 다시 코일 B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때 I가 증가하면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겠죠. 니은 I가 감소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죠. I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전류 변화가 생겼으니까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틀렸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맞겠죠? 원리를 보게 되면은 코일 A에 전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 중간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코일 B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 원리를 따르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도체 또는 절연체인 고체 AB를 준비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도체나 절연체. 그림과 같이 A를 이용해서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스위치를 닫아 검육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A를 B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했습니다. 자, 다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라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A가 뭐가 될까요? 도체가 될 거고 B가 절연체가 되겠죠. 자, A는 도체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전기전도성 또한 A가 B보다 좋은 것도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 B는 반도체에 비하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 간격이 굉장히 크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힘든 거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판이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그림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했습니다. 이때 T1일 때 자침이 N극은 어디 쪽을 가리킨다? 북서쪽을 가리킨다. N극이 북서쪽 이쪽을 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을 임대로 찾읍시다. 기억. 자, T1일 때 아까 T1일 때는 위에 문제에서 북서쪽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침판이 중심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방향은 직선 도선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나침판이 지금 도선이 어디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맞죠? 그럼 어느 쪽이 될까요? 우리 손가락 감싸지는 거 다 했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손가락을 표현할 수가 없네. 위에서부터 감싸지게 되면은 중심에서는 서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방향은 서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배웠죠. 그럼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이다. 맞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침 N극이 북쪽과 이르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 T2와 T1이 차이는 T2일 때가 전류가 이하로 더 세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 세기로 세지고 회전 각 또한 커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과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주인이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A,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긴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에너지랑 진동수랑은 무슨 관계였죠? 에너지는 진동수랑은 비례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B가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진동수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A보다 더 커야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여기 그림에 보서 알겠지만 굳이 계산을 하지 맙시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다음 B는 450 나노미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 했죠.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3에서 2겠죠. 그럼 두 번째 있는 게 4에서 2, 5에서 2겠죠. 5에서 2. 그러면 B는 지금 얼마에서 4에서 2잖아요. 그죠? 얘가 4에서 2였습니다. 이게 B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B 파장은 다음 B가 어디죠? B 450 나노미터보다 작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겠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고열엔에서 열을 흡수하여 W1을 하고 Q에 열을 방출한 열기관이다. 이건 너무 쉽죠? 열기관의 열 효율 자체는. 이거는 그냥 안 보고 바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Q에 열을 방출한다. 답만 찾읍시다. 일단 전체 걸 합치게 되면 Q 플러스 W고 그 중에서 해준 일은 W가 되겠죠. 그럼 끝이네.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광전 효과 문제겠죠. 동일한 금속판에 단색광 A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다. 둘 다 광전 효과는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단서 운동 에너지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까 위에 11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에너지랑은 진동수랑은 비례관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더 큰 A가 B보다 진동수는 클 겁니다. 맞습니다. 물질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 파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아까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에너지 A가 지금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A 속력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속력하고 파장도 마찬가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른 A가 파장이 더 짧아야겠죠. 그럼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 B가 증가한다. 이때 B는 뭐죠? B 단색광 B 세기를 증가시킨다 했어요. 자, 배웠죠? 이게 광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비춰준 빛의 세기랑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없죠. 그럼 뭐 관계 있을까요? 진동수랑 관계 있죠. 이제 문턱 진동수라 그러죠. 그 진동수를 넘어서게 되면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빛의 세기가 비추는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입니다. 자, 14번 반도체 문제입니다. 불순물 A를 도핑한 반도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딱 확인하니까 자, 이게 뭐가 한 개 남아도네요, 그죠? 전자가 남는 것 같죠? XY는 P형,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XY는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이오드로서 순방향인지 적방향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때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쪽으로 양공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양공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X는 양공이 남는 P형 반도체고 Y는 당연히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선 A라고 되어 있네. 잠시만요. XY는 각각 P형과 N형 중 바로 보겠습니다. A 원자가 전자는 5개이다. A 원자가 전자 5개. 맞습니까? 맞죠? 전자가 1개 남으니까 동그라미. A는 N형 반도체이다. 전자가 1개 남으니까 N형 반도체 맞겠죠? 다이오드는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A는 N형 반도체라 했어. 그러면 X가 아니라 Y가 A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Y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죠? X에서는 양공이 주요 전압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두 꼭 지점에서 모인 스피커 A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440Hz인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점 O는 두 꼭 지점 PQ를 있는 선분 PQ의 중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섭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Q에서 상세 간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소리가 발생하는 시점 파원을 보게 되면은 A와 B에서 파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P에서 문제에서 상세 간섭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차인 Q에서 또한 상세 간섭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와 O에서 같다라고 하고 있죠. 자, 상세 간섭은 소리의 세기가 일단 상세 간섭을 하는 지점은 P랑 Q 둘 다 상세 간섭이다. 그럼 소리의 세기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근데 O에서는 보강 간섭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의 세기가 커져야겠죠. 같을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PQ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짝수 K다라고 했죠. 아니죠.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O 한 개밖에 없습니다. 홀수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겁니다. 여기서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조건, 반파장이 홀수 배인지 반파장이 짝수 배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그림 가는 매질 A와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이 변화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B에서 파동의 속력을 물어서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보통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주기를 의미하죠. 주기. 그 다음에 거리는 뭘 의미하죠? 파장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B에서 파동의 속력을 물었습니다. 주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나오죠. 여기서 어디까지? 동일한 게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맞죠? 주기는 0.2초. 다음 파장은 얼마일까요? 파장은 몇 센치가 될까요? B 한번 볼까요? 여기서 3, 그 다음에 어디? 여기네요. 맞죠? 4cm. 자, 그럼 암산 가능하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40이라서 20cm/s.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전자기파 기억니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다. 형광등 내부의 수은에서 방출된 기억이 형광등 내부에 발라오는 형광물질이 흡수되면서 니은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문제네요. 기억은 살균 기능에서 식기 소독 기용된다. 이건 뭘까요? 자외선이겠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이 이용되는 거, 볼 수 있는 거, 당연히 가시광선이겠죠.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A 또는 B 경계면을 따라 PQ에서 광원이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일단 중심부를 향해 입사시키는 거다. 전반사 문제겠죠. 매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A 또는 B. 그리고 전반사 여부에 따라 입사각 세타의 범위를 1, 2로 구분한 것이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전반사의 조건을 알아야 돼요. 전반사는 굴절율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향한다. 그러면 일단 둘 다 A, B에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A, B 굴절율이 공기 굴절율보다 적어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일어난다? 입사각과 인계각 관계에서 입사각의 인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 두 개의 조건을 이해를 하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자, 1조건은 둘 다 1조건보다 2조건에 둘 다 각도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쌤 좀 전에 뭐라 했죠?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클 때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럼 각도가 더 큰 2번에서 우리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반사가 일어난 범위는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굴절율은 꺾이는 정도겠죠.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굴절율은 인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굴절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비교하게 되니까 2번이 인계각이 더 작잖아요. 그죠? 인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랄까요, 매질 A와 B 또는 공기하고 사이 속력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율은 B가 더 커야 됩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A와 B를 광섬유로 만든다면 A를 코어로 사용된다. 자, 우리가 광섬유에서 굴절율이 방금 얘기했죠.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광섬유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은 안쪽이 굴절율이 더 커야겠죠. 맞죠? 굴절율이 더 큰 물질을 안쪽에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A를 코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굴절율이 더 큰 B를 코어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이게 안으로 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한번 때려박고 그 다음에 다시 BC가 때려박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속도는 나중 속도가 V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래프는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 3 했을 때는 누구와 누가 충돌한 거죠? A와 B가 충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S 동안은 B와 C가 충돌한 거겠죠. 자, 그럼 각각이 받은 이 힘 크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넓이가 충격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B랑은 어떻게 될까요? B랑 3S만큼 받았겠죠.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S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은 B는 두 번 등장했죠. 3S에서 S니까 빼게 되면 2S만큼 B가 충격량을 받은 겁니다.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지막에 한 번 등장했죠. S가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A와 B 질량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질량을 M이라고 두고 B 질량도 M, C 질량은 모르기 때문에 MC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비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M V에서 처음 운동량 어차피 0이잖아요. 맞죠? 이게 ES가 되는 거고 C 운동량은 MCV 빼기 처음 운동량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질량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MV 대 MCV가 2대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질량비가 M 대 MC는 몇 대 몇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 질량을 MC꼴로 바꾸게 되면 둘 다 EMC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A로 가겠습니다. A의 처음 속력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A 운동 변화량이 3S입니다. 그게 충격량이 3S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 또한 3S라는 얘기겠죠. 나중 운동량 EMCV 빼기 처음 운동량은 EMC 속력을 V0로 두겠습니다. 이게 3S라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 이건데 충격량은 얘는 지금 반대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됩니다. 원래 운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옆으로 빼와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3S는 이제 우리가 V꼴로 나타내려면 아까 문제에서 S가 MCV라 했기 때문에 3S는 3MCV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MCV는 EMCV 빼기 EMCV0가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은 암산할까요? V0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V가 된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있네.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 위 점 O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 B, C를 통과했다. BC 구간에서 요 구간에만 지금 마찰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감소하겠죠. 18줄만큼 감소했다.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O에서 B까지 여기가 32줄이고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서는 얼마다? 60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구간을 찾아볼까요? 요 O에서 A까지는 구간이 여기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이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 O에서 B까지 구간은 마찰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무슨 운동을 할까요? 그렇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총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데 시간이 만약에 1초라고 치면은 O에서 B까지 걸린 데 시간은 2초가 되겠죠. 2초.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V0는 0이기 때문에 이걸 날리게 되면은 시간이 OA는 1초가 걸렸고 O2는 OB까지 2초 걸렸다 했죠. 그럼 이 시간에다가 1,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동 거리비가 몇 대 몇이 나옵니까? 1대 4가 나오겠죠. 이게 이동 거리가 에너지 B랑 똑같은 거겠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맞죠? 그럼 1대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울게요. 그림이 좀 복잡하네. O에서 B까지가 이게 32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 대 OA 대 OB가 1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32를 이제 등분하면 되겠죠.
자, 4등분 하면 되겠죠? 그러면 OA 길이는 OA에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8이 나와야겠죠. 1대 4니까. 8줄. 자,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볼까요? 아까 A에서 C까지는 얼마라 그랬죠? 60줄이에요. 그럼 총 에너지 차이가 원래 얼마 나야 되죠? 68줄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얼마가 감소했다? 18줄만큼이 요 줄 안에서 소실되고 없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68 빼기 18을 하게 되면은 이제 C에서 물체 에너지 날아간 게 빼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온다? 50줄의 에너지가 C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